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 안전망 확충, 성격차 해소, 여성 참여 증진, 포용적 성장. 진보학자나 노조가 아니라 방한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개도국을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소위 사악한 삼총사 중 하나로 불리는 게 바로 IMF죠. 그런 IMF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중심 화두가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 톱5에 들어가죠. 사악하다고까지 표현했던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부자들의 욕망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각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4대강을 파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며 낙수효과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한 부교를 보고 끌어안고 환호하는 정치를 지켜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을 뒤쳐져 있는 것인가? 이 역사 지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갈 길이 멀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쭉쭉 안 나가네요. 역시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죠.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사법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건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캐스팅보는 계속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의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에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 유공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장 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예. 당황스러워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자랑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자신들이 부결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명이니까요. 예. 누가 부결시킵니까 여기서. 찬성과 부결할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당만 의원 자율투표였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인데 이걸 좋아해버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제가 보기엔 큰 정치적 자해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들도 제가 보기엔 박수 씨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한계이긴 한데, 자기들끼리 조롱한 거 이겼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결속시킬 사안이에요. 이게 열받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부결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청문 당혹스러워하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채택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됐는데, 예, 그리고 무슨 흠결이 발견돼서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예, 보수 야당에서야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등등. 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진행해 보죠.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7시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기존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최종안을 냈는데 중국, 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차단과 검색도 요청한다라고 밝혀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미국이 주도해서 제출하는 결의안인데 부결돼 봐요. 쪽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는 것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정도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손들어 줄게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인 거죠. 네,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 한참 언론 플레이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예,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한. 예, 계좌 동결이라든지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모든 걸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비슷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떠들어댔지. 자, 어쨌든 요 수준의 제재안은 이제 통과될 것이다. 근데 그건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이전과는 크게. 예. 당장 전쟁에 나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더니 아니잖아요.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보지 마시고 기자들은 예, 그것만 중요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분석 혹은 국제정치의 환경도 같이 보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바인데요. 여기에 나온 문건에는 명단에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정래 씨 등 문학의 인사가 있고요. 문성근, 문소리 등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도 있고요. 방송인으로는 김미아, 김구라, 김재동, 또 가수 윤도현, 신해철 이런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 등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행됐던 것까지 있습니다. MBC와 KBS 등에 못 나오게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고 어제 저희가 잠깐 화이트리스트 그러면 반대로 정권 차원에서 후원했던 문학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역시 국정원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김한 기자와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누겠고,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만들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서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나중에는.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이미 이제 김미아 씨, TBS에 와 계시죠. 흘러서. 그리고 김재동 씨, 김재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사찰당했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또 그 댓글 알바단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같이. 예. 그렇게 자기들이 잘라놓고 인기가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언론도 만들어내고 복지고 장충고 했던 거죠. 네. 이건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10년 사이 얼마 만에 쌓였겠어요, 이게.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관련해서요. 여기에 청와대 민정과 홍보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그렇겠죠. 다음 뉴스로 하죠.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건설 사업에 투자한 한 회사가 한 금융사로부터 210억 원 대출 받았으면서 무담보로 허위 자료 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정부 질의에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캐나다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농협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10억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많은 금액이 캐나다에서 일종의 분양 사기로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니까 예. 고소고발이나 좀 소송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이 없죠. 적극적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네. 겁니다. 돈이 사라졌는데 날아갔는데 대처하지 않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대정부 질의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박상계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는 단순히 기소 중지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수사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수사 지시했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표창원 의원도 연달아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셨거나 혹시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게 저수지 아니, 게임이라는 이 영화 영화인데.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대정부실에서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룬 거군요. 예.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의원님? 자, 이러면, 대정부실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행입니다. 전화 주진우 기자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왔거든요. 이 사건을.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 공작 이외에도 소위 원조 사건에 해당되는 BBK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는 몇 주째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네. 예,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2001년 김경준의 LK이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50억 원이 송금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확인하고도 뭉갰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 BBK 관련 사건은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여기도 이뱅크가 등장하죠, 아마? 네, LK이뱅크요. 네. LK이뱅크. LK이뱅크는 뭐란 말인가? 옵셔널 벤처스는 뭐고? 이 회사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따라잡다가 잊어버려요. 사건 도래대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등장한 노컷발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입증할 만한 송금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선거 대선 직전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그게 나왔다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게 사실상 입증되는 거였는데 라고 하는 뉴스가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또. 네. 해설만 붙이자면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검찰이 숨긴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아니냐? 예, 그런 알고도 자료가 모른 척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입금 자료가 있다는 거죠. 50억에 해당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관련 뉴스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뉴스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땐 뉴스 공장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아마도 텍스트를 한참 읽어도 이게 어떻게 있다는 것이 잘 헷갈릴 텐데 이 뉴스를 해설해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인이 이 사람이잖아. 입금된 걸 보니까 라고 하는 자료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는데 검찰이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10년 만에 다시 밝혀서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노컷 뉴스가. 자, 제목 하나 정도? 네. 네, 주식 대박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황제 가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의 가회를 네이버에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인턴 확인서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이버 법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자신의 딸이 논문을 써야 하니까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아니, 검사장이 사기업 법무실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딸 좀 거기 가회시켜달라고 한 거죠. 가회를 시켜. 예,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답장이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예. 따님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하고 다음에 이재용 전 대표하고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데 삼류 정치가 인류 기업에 대해서 탓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고 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
네이버가 정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거기까지 읽어낸 인류 기업인데라고 하는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네이버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과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 좀 두고 봅시다. 그건. 네, 관련해서 네이버 입장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양이 며칠 와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준 적은 있지만 지인 부탁으로 대기업 견학간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전화 연락해가지고 법무실에 우리 딸 거기서 며칠간 열흘 동안 과외시켜달라고 하면 법무부 네이버 법무실에서 이걸 해줍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검사장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기업의 법무실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아마 이제 그 IT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든가 혹은 뭐 미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서류로 첨부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요.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진학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어제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 또. 어제, 영장 판사 3인과 그리고, 검찰에, 예,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3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제 법원에서 대신 성명을 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의 영장판사, 전담판사 3분, 3인이 윤석열 혹은 특검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이정열 판사하고 어제 사부에서 얘기 나누다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의 요약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영장 판사의 기수가 같다. 이상하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졌거든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해당되는 뭐,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 이런 건데, 그 기각된 최근의 사안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기각된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기각 사유가 통상적이고 다른 법원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어떤 관행 관례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기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식의 그 기각 사유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본 정보가 수사됐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문구라면서요, 보통은. 예, 기본적 증거라고. 기본적 증거. 있는데, 예, 그 기본적 증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법학적이나 법 쪽에서 정립된 용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됐길래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특이한 튀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 증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법은 모르는데, 그러면 기본 증거로만 취합하면은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기본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원, 판사의 관념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유죄 증명을 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 개념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죠. 어떤 데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요. 구멍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증거는 명확하게 다 수집을 해놓고 봐야 되는 게 검사의 입장이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기본이냐 하는 정의도 안 돼 있지만, 네. 거꾸로, 기본적인 범죄의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확실하구만. 더 수사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상식적인.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더 나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관련 증거이기
증거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유죄 관련 증거뿐만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쁜 그러니까 뭐 그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그 양형에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라고 형법에 규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념을 인정해서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검사가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인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유혹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상식선에서의 생각도 하고 네. 기본적인 증거가 거꾸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한마디로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본 증거조차 없애버렸으면 이제 그럼 구속 사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영장 전담판사 3인 중에 2사람이 동기다. 그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연결한 건데요. 그게 왜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도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려는 의미에서 연령별로도 그렇고 이제 기수별로도 그렇고 약간 다양성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해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장 판사 2사람의 구성이 24기 연수원 24기하고 25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면 올해는 25기, 26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통상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6기 2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은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영장 그 처리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니까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원 인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예측 가능하게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하나만 집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속되는 그 기각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cen술 게이트 그렇죠.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나 소위 이제 윤석열 체제하에서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장들이 자꾸자꾸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은 이게 이제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네. 혹은 뭐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이 다니고 있는, 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벌써 수사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증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좀 추정하는 거 해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적 구성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정도면은 뭐 기각할 만하다 이런 정도면 발발 만하다 이렇게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뭐 전혀 뭐 생뚱맞은 용어를 쓰지 않나 뭐 다른 사건에선 발부된 거 뭐 이 사건에선 기각을 하지 않나 뭐 하니까 형평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면 뭐 고용태는 이 요건에 그렇죠. 되지도 않는데 구속이 된다든가 그죠? 사실 근데 고영태 씨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사라진 적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거기도 기각이 됐어야죠. 같은 기준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시 예리하신 우리 공장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참 이게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양승태 씨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잖아요. 임기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그 당시 인사 그 할 때가 올 2월이었었거든요. 2월 말. 그러니까 인사 초안은 뭐 대충 이제 1월부터 짜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인적 구성이 안 바뀌고 있던 상태였고. 네. 그리고 난 양승태 씨 입장에서 마지막 인사고,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봉장장님도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될 거다 이런.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까지 탄핵 기각을 믿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돌아가서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그 한 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영장전담 판사를 각급 법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뭐 어떤 업무를 맡길 건가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 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이 대응하는 검찰청이 옛날에 대검중수부나 뭐 서울중앙지검이어가지고 대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사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임명 못하고 검찰 측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거든요. 검찰 측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결국은 정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놓고 보면 이게 좀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정권 측에서도 그렇고 양승태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추정과 정황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동기인 점, 그리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 발부 사유로 이제 영장이 처리되고 있는 점, 이거 다 해보면 그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긴 이상하구만. 예. 그냥 통상적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통상적,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 본인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판사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20년 넘게 영장전담 제도가 실시되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 객관적 기준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참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죠,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뉴스공장 전담, 해설 판사였고요. 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원 국내 파트 2차 장사에 화이트리스크 지원하기 위한 엔터팀을 구성했고 엔터팀 아이오 요원이 우파 영화 기획안을 들고 제작자와 후원자를 물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영화까지도 정보기관에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하셨습니까? 예, 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 확실히 해 주십시오. 네. 자, 방금 들으신 건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문학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입증됐죠. 확인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사찰에 주최했고, 거꾸로 정권이 밀어주는 화이트리스트 있다 알려져 왔는데 이 역시 국정원이 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원하는 실천 주체였다 하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 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 관련 사안을 계속 추적 중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이 지났네요. 네. 몇 개월 전에, 이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 네. 예. 추적했고, 그 엔터팀이 있는 사무실에 갔더니, 태극기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들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그런 단체들 사무실과 같이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엔터팀 사무실은 아니었고, 강남에 있는 한 주택에, 영화 역사상. 이 엔터팀이 지원한, 지원한 영화사에.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공적 지원을 받아서 오로지 공적 지원 43억만으로 영화를 지금 현재 제작 중인 한 영화사가 사용했던 사무실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언론사가 한 건물 지하에 모여 있더라. 다 같이 있더라. 이걸 확인했었죠. 어깨동무하고 같이 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밝혀냈던 본인이 밝혀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같이 취재한 기자. 시내 21 기자가 취재했는데, 시내 21 특성상에는 뭐 탐사보도 쪽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겨레 21로 같이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상당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그리고 나서 본인이 꿀꺽! 본인의. 계속 같이 나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실상 특정으로 꿀꺽 하신 분인데, 이번에 요 사안도 같이 공조해서 취재가 된 겁니까? 네, 뭐 저희가 20일에 이제 국정원을 전문 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적폐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그 2013년도 댓글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뭐 정한봉 기자나 그다음에 그 사이버사령부 댓글을 보도했던 하호영 기자랑 같이 요 사안을 국정원 진행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겨레에서 보도해 왔었죠. 하호영 기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밖에 앉아있는데 소파에 들어오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게시판이 더럽혀진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화이트리스트의 지원을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간 영화사인가 같고 실제로 지원을 받은 영화도 있고 그 영화 제작사도 있는데 이런 거를 운영하던 주체가 국정원 안에 있었다. 이게 처음 밝혀진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국정원 안에 엔터테인먼트 담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2차장 산하에 정보보안국이 있습니다. 국정원 내 핵심 부서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보보안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게 직접 보고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추명호 씨입니다. 이 추명호 씨 산하에 엔터팀을 두고 이 엔터팀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여기 전반은 뭐 제작, 배급, 기획 이 전반에 대해서 개입해 왔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 국장은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으로 국정원 내에서 특정에 지목된 분인데 그러니까 최순실 라인이 국정원 안에서 영화 투자 배급을 관장하는 부처에 힘을 쥐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이 정보보안국장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 수집을 사실과 모든 실무적인 책임자긴 한데 이 부서 역시 거기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이제 국정원 기관 출입들이 보통 한 기관을 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을 이제 하는데 여기는 엔터팀이라고 해서 엔터는 사실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제작사, 배급사를 다 서찰했겠네요.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활동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 영화판이라는 게 메이저 투자 배급사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이 어떤 영화를 만드는지를 파악을 하면 한국 영화가 뭐가 지금 제작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을 수시로 그러니까 거의 정기적으로 사찰했다. 다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 앞에 와서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하면 임원이 내려가서 만나는 식이었다. 그 임원들은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당연히 그 국정원 직원인 줄 알고 만나는 거죠. 국정원에서 왜 우리 영화 제작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뭐 이렇게. 투자 배급사 직원들은 뭐 국정원에도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임원이 나가서 어떻게 안 만납니까? 국정원이 만나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뭐 영화판이 좌편향돼 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뭐 투자 배급 메이저 배급사가 대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좌파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면 CJ 같은 곳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직원이 찾아서 니네 영화 지금 뭐 만들고 있니? 뭐 앞으로 만들 영화 뭐야?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묻지 않은 것도 답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가 되죠. 그런 전후 사정이 없어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뭐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게 국내 기업들만 아니라 외국 직배사들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직배사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직배사들. 여기를 다니면서 무슨 영화를 만들고 있냐 뭐 이런 걸 확인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주목해볼 대목이 있는 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 좌파 감독으로 찍힌 감독들이 국내 영화 투자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그렇죠? 영화 지금 영화 보신 지가 얼마 돼서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들이 우회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권력의 입기를 덜 타는 외국 직배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형태. 그렇죠. 헐리우드 진출이라고 이제
표현됐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투자받기 어려워져서. 네,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외국 집회사도 국정원이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무슨 영화 만들고 있니? 그 영화 왜 제작하고 있니? 압박을 좀 느끼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네. 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이 대목인데요. 실제로는 동향 파악이나 사찰을 넘어서 실제 제작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직접 제작하겠다는 영화를 거죠. 만들어 보겠다고 국정원은 말이죠. 사업을 좋아해요. 저도 오랫동안 국정원을 애정하며 지켜봤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직접 돈을 벌고 이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건데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전 여러 번 느꼈어요. 워낙 네. 뭐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본데. 왜냐면 정보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리고 오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지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 큰 조직이죠. 뭐 복지를 위하여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계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 조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의 일부 고위직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냐 경계가 애매하거나 그 이익이 이상하게 하여튼 이 큰 건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은 뭐 이랬다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한 횟집, 구체적인 장소는 이제 강남에 있는 횟집입니다. 룸이 있는 방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난 거예요. 중견 영화 감독이. 이 영화 감독은 다수의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자신이 예전에 영화를 할 때 만났던 그 협조를 좀 받은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과 다른 영화 감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TK 출신인데 뭐 나온 출신 고등학교가 후지다 뭐 이런 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막 하면서 이제 술자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통령 히어로물을 만들어 볼 생각이 없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여성 시절. 대통령이 주인공인 히어로물. 그러니까 뭐 여성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예로 든 영화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은 막 대통령이 직접 액션도 그렇죠. 하고 테러랑도 막 싸우고 이렇게 네. 하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영화들을 하면 헐리우드는 대통령이 주인공이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영화들이 흥행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국내 영화인들은 이런 인식이 없다. 이런 영화를 만들면 문화로도 안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네. 구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때도 이제 국정원도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애국영화, 국뽕영화를 만들면 우리가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국정원이 애국영화, 국뽕영화라는 돈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한 30억 정도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저한테 왔으면 제가 만들었을 텐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액션 히어로를 하다가 맨 첫 장면에 죽는 거예요. 등장은 말을 타고 나와야겠네. 어설프게 덤비다가 죽어버리고, 예. 그래서 대행이 나라를 구한다든가, 뭐. 만들 수 있었는데 저한테 섭외를 안 하네요. 그래서 이 감독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게 투자를 받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뭐 그런 블록버스터가 사실 영화를 연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장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블록버스터도 나오면 좋죠. 이렇게 의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거듭 액수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0억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이런 제안이 받아야겠다. 꼭 그분한테만 갔으란 법은 없네요.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상호를 한다면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 여성 대통령이 주인공인 액션물을 만든다는 상상을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죠. 네, 뭐 저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구체적으로 투자 금액을 제안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억을 제안을 했는데 30억이 어떤 의미일까를 저희가 그래서 그 영화 투자를 오래 담당했던 정부기관 담당자나 투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국정원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왜 30억 얘기를 한 거 같냐? 그랬다고 했더니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핵심적인 코어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어 금액이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6, 70억 정도 예산이 최소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를 누가 메인 투자를 해줘야 나머지가 온다? 네, 나머지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만약에 갖고 나머지 투자를 따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하. 그래서 이 국정원의 제안이 뭐 어제 댓글들 보니까 뭐 국정원 영화도 모르는 것들이 30억 갖고 무슨 전쟁 영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실제 메이드 될 수 있는 출발점. 출발점을 자기네가 마련해 주겠다. 이게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금액이고, 근데 이 30억이 굉장히 공교로운데, 제가 취재했던 영화도 한 대략적으로 규모가 30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소위 이런 식의 투자를 받았을 거라고. 최초의 국뽕영화라고 얘기되는 연평해 전도 딱 처음에 모았던 1차 금액이 한 27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도 딱 2기관에서 30억씩 딱딱 넣어주면서 출발할 수 있게 패턴이 됐거든요. 나오네요. 네, 패턴이.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금액일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투자금을 회수할 때 뭐랄까요? 이 정도면 첫 번째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비율로 배분금을 가져가겠죠, 분배금을. 이게 뭐 국정원이 직접 투자를 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출입하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확인돼야겠지만 또 추계하실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하태하태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나왔습니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위원 자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뭐 던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같이 선출된 최고위가 사라지고 이제 비대위가 들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죠? 비대위 들어서고 잘리는 거고요. 비대위 들어서기 전에 비대위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에 나가시려고? 비대위원장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위 이제 자강해야 한다 파와 아니다 보수 통합해야 한다 파가 지금 전선이 있잖아요. 내부 노선 싸움 중입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시각 이야기하면 노선 싸움 중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바른정당만의 운명이 걸린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의 전체 정치 지형하고도 연결된 이야기라 좀 이따가 예. 얘기해 보려 하고 우선 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콧 처리하고 왜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죠. 스텝이 꼬인 거를 뭐 제가 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어떻게 꼬였냐면은 예. 발단이 MBC 때문에 이제 그렇죠. 보이콧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월요일 보이콧인데 김장겸 체포영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월요일 보이콧 시작인데 일요일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장겸 사장은 출석을 해버리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으면은 그때 정세 판단을 해서 바로 유턴했어야 돼요. 그렇게 철회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당은. 정세 왜 안 됩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내부에 하태경 같은 사람이 없죠. 아니 내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과거 새누리당에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내부에서 쓴소리 할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고 했는데 나와 보니까 정말 그런 지금 완전히 진공 상태예요. 자유한국당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내부 견제할 수 있는. 왜 친박의 의원들 좀 남아 있고 한데 왜 조용히 있는 거죠? 친박 의원들이 남아 있으니까 더더욱 그냥 반문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고하자. 길거리로 나가자. 이성적인 사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공천 파동으로 초선 의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제법 그 자유한국당에 초선 의원들이 좀 있고 사실 전투력이 좀 없어요. 정투력이 좀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철새가 돼버리는 바람에 목소리를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분 계시잖아요. 김성태 의원님은 활약하신 분들 오히려 돌아가고 나서 목소리를 굉장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이라 있는 분인데 그날 딱 사진 보니까 이 보이콧 하자 예. 지금 구호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쑥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제 뭐 그다지가 아니고 얻는 게 없이 돌아와서 오히려 내부 비판 얘기가 나오다가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분위기가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네. 돌아오는 건 사실 월요일 날 보이콧 시작해서 화요일부터 우리 컴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케줄 딱 짜놓고. 뭐 어떻게 돌아오지? 이게 짜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아무런 명분 없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고 문재인이 주적이야. 자유한국당에게는? 장외 집회 할 때 보니까 자유한국당. 왜냐하면은 집회 제목이 문재인 정권 5천만 핵인질 규탄 집회예요. 네. 5천만 핵인질을 김정은이 만든 거지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가 그분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문재인 정권 반대하는 싸움 명분을 억지로 만든 거죠. 자,
거기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크게 장사를 못하다가 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기세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어제 뭐 끌어안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바른정당은 끌어안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당론으로 반대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부분에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이 뭐 100%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김일수 반대에 솔직히 제가 앞장섰습니다. 바른정당에. 네. 통진당 해상에 반대했다. 이게 반대했다기보다 네. 팩트를 왜곡을 한 게 결정적인데 법관이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 뭐 반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의견이고 팩트는 뭐냐면 통진당이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정당이다. 자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시각엔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나 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이다.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정당이 5.18에서 적적이잖아요. 5.18 헌법도 지금 전문에 넣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5.18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정부에서, 또 그걸 지지하는 정당에서 5.18 시민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해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한테 좀 양해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사실 요 사안에서 크게 목소리를 냈다기보다는 당론으로 스탠스를 그 정도로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지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제 추미애 대표 비판 성명이 나왔는데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희수 헌재 소장 그 문제를 두고 짓밟았다. 네, 바른정당은 여기서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추미애 대표를 더 까야겠구나. 바른정당은 얻은 게 없어요. 근데 거꾸로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기세가 올라간 게 확실하고 바른정당은 눈에 안 띄고 국민의당은 이 결과로 얻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잃은 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건 안 대표가 치명적 실수를 한 거죠. 그건 실수입니다. 확실히. 안 대표가 좀 정치적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 특히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설명하기도 애매한 게 자유투표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주도한 것도 아니야. 실제로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안 대표랑 사이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안 대표 말 듣고 뭐 찍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 생각 따라 찍은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뭔가.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안 대표는 호남 분들한테 제가 설명하듯이 5.18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5.18 정신에 안 맞다 이분. 이렇게 설명하면 택시 운전사도 많이 보셨고 광주분들이. 근데 어느 정도 반발을 조금 무마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좋아해 버렸어요. 갑자기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 안다. 이래 버리면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당혹스러워서 이거 민주당 이탈표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비껴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우리가 한 거라고 치고 나오는 바람에 게다가 김일수 헌법재판관 시절에 추천한 분이 박지원 전 대표입니다. 호남에서 추천했고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추천했고 게다가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통과시킨다고 했었고 청문회 때.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흠결이 발견된 게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당대표가 바뀌었을 뿐인데. 네. 박지원 대표의 정치력도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사실은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막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주변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야 됐는데. 그래서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교각사루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박지원 대표의 부결 직후에 SNS에 썼었죠. 교각사루라는 거는 뭐 조그만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여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냥 그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각이고, 누가 뿌리고, 누가 소냐. 나중에 보니까 박성진하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당황해서. 네, 제 생각에는 초반에는 왜냐면 본인이 추천했던 그렇죠. 후보자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됐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다가 국민의당 힘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거 아예 부결시켜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교회 쪽에서 엄청난 문자 폭탄을 보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정당의 존립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호남에서. 국당이 뭐 이번에 아무튼 지지율 측면에서는 지지율 관리를 잘 못한 건 확실하죠. 의원님이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귀에 갖다 대시더니 이번에는 턱 밑에 해가지고 삼키시겠어요. 이 자리에 일부러 배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귀 옆으로 가지고 가려고 지금 거의 뭐 씹어 드시고 계시죠. 한 5cm 정도는 뒤로 물러서 주시면 예. 저희 PD가 침친다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 발언 없이 이거를 그냥 민주당에다 떠넘겼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자랑스러워 해버렸기 때문에 떠넘기기도 스탠스가 어정쩡하고 후폭풍은 국민의당에게 일부 돌아갈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 그 이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게요. 이때까지 남 얘기였고. 맞습니다. 우리 집이 초상집입니다, 지금. 자, 이게 이제 잠깐 요약을 하면 이혜원 전 대표가 소위 대표적인 자강파라고 불리는 예. 국민의당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뭐 무슨 연대나 뭐 여선 통합이나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를 중심으로 나중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보수가 그전에는 자강이 먼저다. 그리고 그 기치를 걸고 대표가 됐고 그 기치를 걸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2위를 했죠. 네, 대표적인 자강파 두 분이 이제 1,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당대회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자들은 두 분을 선택한 거죠.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네. 강해져야 돼. 근데 이제 사건에 연루돼서 스스로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꾸린다고 했는데, 다들 비대위라면 뭐 유승민 전 후보가 아니겠는가. 가장知名도는 높고, 그리고 이제 이혜원 전 대표처럼 자강파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자강파가, 나서는 게 지난 전당대회 정치에도 맞고, 뭐 이렇게 쭉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 흘러갈 줄 알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묻히고 있는데,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남자끼리 뽀뽀하는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네, 유승민, 김무성 뽀뽀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과해 주세요. 저희 당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네. 바른정당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근데 제가 그날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뽀뽀 현장에는 없었는데. 네. 만약 있었다면 제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 뽀뽀 사건이에요. 강제 뽀뽀 사건. 예, 이제 자발적으로 뭐 둘이 화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하. 여기서 풀어. 막 그게 아니라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네. 그 중간에 한 분이 이렇게 손으로 강제로 붙입니까? 붙이는 게 있어요. 성폭력인데 이건. 그 부분을 못 보셨는데.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뒤에 서로 합의를 했겠죠. 근데 두 분 사이에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당 내에 큰 노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강파와 통합파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당과의 합당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네. 파가 있는 것이고 그걸 닫아놓으면 안 된다. 열어놔야 된다. 뭐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걸 닫아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어제 뭐 김무성 대표랑 이런 뭐 노선 문제로 좀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아니 뭐 합당 비전이 뭐 설득력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합당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한국당이 제안하는 거는 박근혜 출당. 네. 그다음에 친박은 한 명도 출당 못 해. 출당은 못 하고. 출당 못 해. 네. 대신 친박의 당협위원장만 박탈하겠다. 그 정도 명분을 줄 거니까. 당협위원장 지금 박탈해봤자 3년 후가 총선인데요. 그리고 국민들이 당협위원장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네.
그래서 아니 이 정도 상황에서 뭐 합당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니면 합당파들도 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봐라 우리들을. 근데 전혀 설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면 합당을 안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내일 저녁에 끝장 토론하기로 했어요.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뽀뽀만 보도가 됐는데, 이제 어떤 그 공방이 오가냐면,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보니까. 겁니다. 예, 할 수 있다는 있어서. 겁니다. 예, 할 수 있다. 뽑아주면, 당에서 요구하면. 그런데. 추대해주면.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더니, 김무성 전 대표가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 사당이 된다는 얘기가. 그 이야기도 제가 김무성 대표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아니, 형님.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사당이 된다는 거는 수석 최고위원의 하태경이 유승민 똘만이라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내가 김무성 대표한테도 대드는 사람이고, 유승민한테도 대드는 사람인데, 내가 똘만이냐. 그 얘기, 실제 사당이 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속내는, 그러면 또 자강파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운천 최고, 김용우 최고, 유승민 보스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김무성 대표가 추구하는 노선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다. 본인의 정치력을 문제 삼아야지. 왜 사당화로 하냐 해서 그건 내가 좀 과했네. 이게 핑계죠, 핑계. 네, 핑계예요. 본인이 과했다고 한 거고. 게다가 유승민 사당으로 비칠 거 우려스럽다 해도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주호영 체제로 그냥 가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게 어떤 원내대표를 그렇게 내세운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통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른정당의 대표 입이 되어 통합의 이런 어떤 추세나 움직임을 계속 그냥 유지해 가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자. 이게 속내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독자파는 국당하고 정치연대, 선거연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추구를 합니다. 자강은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모양을 갖추자는 거고. 예. 통합한 한국당 합당파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끝장 토론에서 끝장을 안 보면 연말에 당 깨집니다. 그래요? 예, 당 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냐면 당이 깨진다는 건 통합파가 나가버린 거. 어쨌든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을 못 잡은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뭐 100%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명분이 있어야 나가니까.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장을 보자. 근데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합리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예. 한국당 보이콧 했을 때 이번에 우리 당 내에서도 보이콧 하자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의총을 했죠. 예. 압도적 다수로 무슨 보이콧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참석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기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콧 하자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습니다. 한 서너 분 됩니까? 뭐 한 서너 분이고 그분이 약간 이제 한국당 압도적 다수라 해봐야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당 합당. 그러니까 우리는 뭐 12~13명 넘으면 다수니까. 그러니까 통합파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파는 보조로 같이 하자. 정치적으로 한국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한국당이 무슨 액션을 했을 때 동참해주고 뭐 이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제 거죠.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당대당으로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하태경 어떻게 할 거야, 하태경. 예를 들면. 홍준표가 물러나야 되고, 당대당 합당. 이해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이렇게 나왔냐, 그 고생을 했느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을 다 합치고 복당하는 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법 중에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 그 선을 만드는 게 바른정당에서 12명인가 13명인가 오거나 베스트고, 예. 만약에 못 온다면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그 12사람, 13사람 정도는 항상 자유한국당과 물밑으로 교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은 실패했지만,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실패했지만,
그 12명, 13명 정도가 다수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자면 밖으로 같이 나가주고, 이런 세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선진화법으로 5분의 2거든요. 네. 5분의 2면 지금 120명이죠. 그러니까 121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109명, 그러니까 12명을. 그렇죠. 딱 12명이에요. 데려가야 되는데. 저도 더하기 빼기 해봤더니 12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인이 바보가 아니라서. 네. 명분 없이 자살골을 잘 못 넣습니다. 그게 제 말은 뭐냐면, 같이 통합하는 게 어렵다면, 바른정당에 있는데 항상 이 12명 정도는 자유한국당과 스탠스를 보조를 맞추는 거죠. 그런 세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이콧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실패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 당 다수가 네. 막은 것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공개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해요. 통합은 없고 흡수밖에 없다. 네. 합당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12명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그 싸움인 거죠. 우리 내부의 독자파와 합당파가 노선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그냥 뭐 주랭란 하듯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트로이 목마를 12명으로 심자 플랜. 뭐 자기들 최대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선 혹은 그 플랜에 김무성 전 대표가 동참한 게 아니냐 하는 이 행보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저의 그림입니다.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의총에서 분위기 보면 아는데, 네. 의총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네. 뭔가 뭐 약점 잡힌 거 있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내일 끝장 토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 토론의 결론에 따라서는 당이 지금처럼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 있다. 아니, 유지는 됩니다. 유지는 왜냐하면 되는데? 뭐 어디 갈 명분이 없잖아요. 당장은. 근데 명분이 없잖아요. 연말에 당이 깨진다는 것은. 연말 되면 선거도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지금 한국당 내에 무슨, 친박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출당도 못 시켰지만, 출당도 될 것이고, 또 뭐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박탈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죠. 친박 네. 한 번 박탈당하면 그거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스케줄을 뭐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냐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해서 향후 어떤 그림을 그리냐 간파하는데 아주 제 나름 일가견이 촉이 있으시죠. 요즘 박지원보다 김어준이 정부가 더 좋다. 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왜 유승민과 뽀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사당이라고 할까? 그리고 왜 주호영 대표를 앞에 내세울까? 이혜원 대표는 왜 날아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일련의 흐름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는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되거든요. 왜 전략을 그렇게 세웠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데 있어서 항상 국민의당이 협조를 얻거나 바른정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자기들도. 어렵죠. 여당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이 반대하는 게 어려워요. 전면적인 반대가.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5분의 2, 120, 더하기 빼기 그럼 12. 그렇죠. 12를 제일 빼오기 쉬운 데가 바른정당 아니냐. 이 최근의 행보가 이거 그런 것 같은데. 12. 예, 12. 그러니까 예.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싸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이 실제로 빼가더라도 억지로 출혈을 내면서 국민들 보기에 꼴사납게 빼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두고 내밀하게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한 12명 정도만 계속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면 안 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12월경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네. 당헌 당규상. 주호영 대표 임기도 12월에 끝나요. 예.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독자파가 압도적으로 이길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70 몇 프로 이상이 독자파를 그렇죠. 지지해줬고 네. 그러면 최고위를 독자파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바른정당이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니까요. 지지층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한국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지층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이 독자적인 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12명 혹은 13명이 누군지 잘 보시고 이렇게. 푹푹 찔러보세요. 연락 왔어? 아직 뭐 12명까지는 안 되고, 그때 보이콧 주장한 분 한 4분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거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근데는 보이콧은 워낙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 같은 거 쉽잖아요. 쓱 들어가게 같이. 아, 무기명 투표. 근데 이 개개인들이 개성이 강해요. 우리 20명이 친박 등살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온 것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럼 자강파 잘 살아남길 바라고요. 내년 초에 인터뷰 하는데 한 7명 남아가지고 춥습니다. 이러면서. 우파 정의당, 보수 정의당 돼가지고. 정의당하고 비슷한 수준 그거 저 두려워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몇 명 탈당하는 거 두려워가지고 계속 무원칙하게 타협하고 그러다가 당 골마 터집니다. 그럼 제 주장이 한두 명 탈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원칙대로 나가자. 한두 명 탈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PD가 갑자기 이런 거 안 하는데 저희 PD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 어떤 팟캐스트에서 오히려 보수 세력이 문파, 소위 문재인 지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제가 궁금했나 봅니다, 아마도. 네. 연문 반출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과 연대를 하고 추미애를 까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보수의 입장을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화 이제 언급 안 하겠다. 제재 이야기하고 푸틴 앞에 가서 원유관 폐쇄 이야기를 하고 북한 노동자 수입 금지를 주장하고 이게 뭐 보수 노선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고 심지어 뭐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 저는 실현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군인이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그런데도 계속 문재인 깔끔한 찾으면 안 된다. 이거는 진보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건데 전향했다고 문재인 정권. 이러면 보수가 끌어안아야 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제 또 김경수 소위 문재인 복심이라는 분이 대화 절대로 안 되고. 그거 복심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뭐 제재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 까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자.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보수가 문재인 정부를 보수적으로 포섭하자 뭐 이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안보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이 되게 하자. 보수 정권이라기보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초당 정권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뭐라고요? 연문 반추. 반추. 말도 안 되는 사자성어 하나 탄생했습니다. 저희 PD가 궁금했나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자, 큰 의미 없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12명 누군지 잘 보십시오. 13명, 11명, 그 정도. 저는 그런 작업을 안 하면 저는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때까지? 작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즘 그래요? 제가 1대 100으로 싸울 때 제대로 대응합니까? 전혀 못하잖아요. 아니, 직접 싸우지 못해도 작업 능력이 많이 살아있지 않겠는가. 작업으로 살아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조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독고다이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작을 할지 좀 솔직히 의문이 되지만 그래도 경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얼마 있으면 안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자,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버스에서 뉴스공장이 크게 울리던데 내용을 들으니까 금요일 방송이더라고요. 기사님이 다시 듣기로 금요일 방송을 듣는 바람에 승객들이 교통정보를 어제 거를 들었습니다. 정태임 소장님 코너인데 정태임 소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주무시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칼 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번 얘기하고요. 아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지, 이렇게 오늘 늦게 일어나셨어요? 예, 그저께 제가 일하느라고 밤을 새서, 근데 어제, 잠을 많이 잔 거죠. 그러니까.
사연은 궁금하지 않고요. 하여튼. 네. 저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게 한참 논란이 좀 됐는데, 네이버 인터넷 포털 1위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었다. 요 사안 가지고 이제, 공정위원장하고, 다음에 창업자인 이재용 전 대표하고 설전도 오갔고요. 근데 이 총수로 지정되었다 하는 게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따르거든요. 이 대기업 집단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잘 안 들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법상 여러 가지 규제를 받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규제를 네이버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반대한다. 네, 김어준 총수는 자칭해서 총수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가령 삼성이 실리콘밸리를 많이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반도체 같은 거는 IT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을 하면서 삼성이 한층을 전부 다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분위기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 안 지키고 네네. 1년이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의 분위기에서는 이 혁신적인 어떤 기업 분위기 같은 걸 흉내내지 못한다 이런 건데, 네. 문제는 네이버가 그런 거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IT로 성공한 기업이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 재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이미지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가 지금 겹쳐버렸잖아요. 네. IT로 성공했는데 거기다가 그런 걸 못하는 집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발은 저도 이해갑니다. 예. 예,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일단 이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어떤 자산이 얼마 이상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 집단을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수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가문이 이제 지배를 하는 건데, 물론 이혜진 총수가 이혜진 GIO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법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규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네이버 쪽에서 반발하기로는 자신들이 최대주주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최대주도 아니냐. 우린 최대주주 아닌데 왜 총수로 지정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저는 반발의 이유가 안 되는데, 그러냐면 우리나라 모든 그 재벌들이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본 거군요. 그렇죠. 이혜진 GIO는 4.31%니까 네. 삼성 일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분이 4.3%고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 한 10% 조금 넘으니까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데 왜 이혜진 전 의장을 그것도 총수로 지정했느냐. 근데 공정위에서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일한 최대주주다 이렇게 본 거군요. 예. 네네. 지분율도 사실 다른 어떤 재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이제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이 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를 갖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혜진 GIO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공정위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장이 외국에서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쪽 네이버 이혜진 전 의장 측의 주장은 방금 말씀 나눈 대로 공정위에서는 지분이나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런 영향력으로 볼 때 사실상 최대 주주다라고 판단한 건데, 이혜진 전 의장 측에서는 또 어떤 반론을 하냐면, 이렇게 총수 대기업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재벌 총수처럼 지정이 되면
지금 GIO,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투자 활동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할 때 이미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해진 총수가 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해외 시장 진출하고 인수합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처럼 외국 사람들한테 비춰지면 네. 외국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지 딴 이유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 해외에서 이직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도 알거든요. 삼성하고 현대와 네이버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공정거래위가 저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위가 일부러 뭐 네이버를 뒤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하는 일이 공정거래위 규정하고 다르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공정거래 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재벌 기업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뭐 투자 활동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그럼 삼성 현대도 해외에서 투자 활동이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마 현대의 해외 투자 활동에 재벌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네이버라고 하는 IT 기업하고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 집단과 이미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이나 현대가 살 수 있을까지는 못 산다고 보거든요. 또는 삼성이나 현대의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를 도입하지도 못한다고 보는데 또 법하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감이 지금 괴리가 된 거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김상조 위원장이 밝혔지만 실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했을 때 네이버의 현실적인 투자 활동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그걸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지금 저희 공정위가 네이버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해진 씨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분명히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공정위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이버 입장에서 뭐 여기서 네이버 입장이라는 건 사실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의 입장입니다. 이해진 본인이 싫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담스럽기도, 그렇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가 본인한테 씌워지는 것도 싫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혁신 기업가들이 다 이제 반발을 했죠. 네,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한 마디씩 하시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같은 그런 혁신 기업이 나오고 대기업이 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공정거래위의 기업 집단에 관한 규율은 삼성이나 현대에 대한 규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괴리가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실제 네이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봐야 됩니다. 대기업과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운영 방침 혹은 왜냐하면 이해진 전 의장도 삼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에서 본인이 교육받고 배운 대로의 어떤 운영 노하우로 회사를 운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다르긴 한가 하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여하간 IT 기업의 특성이 있다. 기존 제조 대기업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반발이 현재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공정위는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있는데 예외로 당신들만 봐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네네. 그건 언제나 현실하고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괴리가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만일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럼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갈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 일단락 되어 가고 있는데, 삼리 정치가 인류 기업에 대해서 탓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오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 네이버가 정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거기까지 읽어낸 인류 기업인데, 라고 하는.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네이버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과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 좀 두고 봅시다, 그건. 네, 관련해서 네이버 입장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양이 며칠 와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준 적은 있지만 지인 부탁으로 대기업 견학 간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연락해가지고 법무실에 우리 딸 거기서 며칠간 열흘 동안 겨우 과시켜달라고 하면 법무부 네이버 법무실에서 이걸 해줍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검사장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기업이 법무실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아마 이제 IT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든가 혹은 미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서류로 첨부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요.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진학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저희가 어제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 또. 어제, 영장판사 3인과 그리고, 검찰에,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3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제 법원에서 대신 성명을 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의 영장판사, 전담판사 3분, 3인이 윤석열 혹은 특검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이정열 판사하고 어제 사부에서 얘기 나누다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의 요약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영장 판사의 기수가 같다. 이상하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졌거든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해당되는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 이런 건데, 기각된 최근의 사안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각된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기각 사유가 통상적이고 다른 법원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어떤 관행 관례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기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식의 기각 사유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본 정보가 수사됐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문구라면서요, 보통은. 예, 기본적 증거라고. 기본적 증거. 있는데, 그 기본적 증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법학적이나 법조계에서 정립된 용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됐길래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특이한 튀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 증거요? 네. 네. 저는 이제 법은 모르는데, 그러면 기본 증거로만 취합하면은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본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원, 판사의 관념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유죄 증명을 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 개념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죠. 어떤 데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요. 구멍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증거는 명확하게 다 수집을 해놓고 봐야 되는 게 검사의 입장이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기본이냐 하는 정의도 안 돼 있지만, 네. 거꾸로 기본적인 범죄의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확실하구만. 더 수사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상식적인.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더 나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관련 증거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유죄 관련 증거뿐만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그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그 양형에 그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라고 형법에 규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념을 인정해서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검사가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인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유혹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상식선에서의 생각도 하고, 네. 기본적인 증거가 거꾸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한마디로.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기본 증거조차 없애버렸으면 이제 그럼 구속 사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영장 전담판사 3인 중에 2사람이 동기다. 그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연결한 건데요. 그게 왜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도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려는 의미에서 연령별로도 그렇고 이제 수별로도 그렇고 약간 다양성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해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장 판사 2사람의 구성이 24기, 연속 24기하고 25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면 올해는 25기, 26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통상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6기 2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영장 그 처리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니까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원 인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예측 가능하게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하나만 집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속되는 기각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렇죠.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나 소위 이제 윤석열 체제하에서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장들이 자꾸자꾸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은 이게 이제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네. 혹은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이 다니고 있는, 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벌써 수사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증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좀 추정하는 거 해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적 구성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정도면은 기각할 만하다 이런 정도면 발발만 하다 이렇게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용어를 쓰지 않나 다른 사건에서는 발부된 걸 이 사건에서는 기각을 하지 않나 하니까 형평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면 고영태는 이 요건에 그렇죠. 되지도 않는데 구속이 된다든가 그죠? 예. 사실 근데 고영태 씨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사라진 적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거기도 기각이 됐어야죠. 같은 기준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역시 예리하신 우리 공장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참 이게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양승태 씨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잖아요. 임기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인데 그 당시 인사 할 때가 올 2월이었었거든요. 2월 말. 그러니까 인사 초안은 대충
이제 1월부터 짜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인적 구성이 안 바뀌고 있던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다음 양승태 씨 입장에서 마지막 인사고,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공장장님도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될 거다 이런. 그렇죠. 예. 마지막 순간까지 탄핵 기각을 믿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돌아가서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그 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영장전담 판사를 각급 법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뭐 어떤 업무를 맡길 건가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 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이 대응하는 검찰청이 옛날에 대검중수부나 뭐 서울중앙지검이어가지고 대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사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임명 못하고 검찰 측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거든요. 검찰 측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결국은 정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놓고 보면 이게 좀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정권 측에서도 그렇고 양승태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추정과 정황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동기인 점, 그리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 발부 사유로 이제 영장이 처리되고 있는 점, 이거 다 해보면 그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긴 이상하구만. 예. 그냥 통상적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통상적,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 본인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판사님도? 네. 어쨌든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20년 넘게 영장전담제도가 실시되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 객관적 기준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참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죠,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뉴스공장 전담, 해설 판사였고요. 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 안전망 확충, 성격차 해소, 여성 참여 증진, 포용적 성장. 진보학자나 노조가 아니라 방한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개도국을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소위 사악한 삼총사 중 하나로 불리는 게 바로 IMF죠. 그런 IMF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중심 화두가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 톱5에 들어가죠. 사악하다고까지 표현했던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부자들의 욕망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각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4대강을 파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며 낙수효과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한 부교를 보고 끌어안고 환호하는 정치를 지켜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을 뒤쳐져 있는 것인가? 이 역사 지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갈 길이 멀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쭉쭉 안 나가네요. 역시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이었죠. 예,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이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 황교안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 소장 부결 봐라.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건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캐스팅보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의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에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공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장 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예. 당황스러워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자랑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자신들이 부결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명이니까요. 예.
누가 부결시킵니까, 여기서. 찬성과 부결할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당만. 의원 자율투표를 네,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인데, 이걸 좋아해버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제가 보기엔 큰 정치적 자해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들도 제가 보기엔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한계이긴 한데, 자기들끼리는 좋아한 거 이겼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결속시킬 사안이에요. 열받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부결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청문 당혹스러워하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채택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됐는데, 예, 그리고 무슨 흠결이 발견돼서 뭐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예, 보수 야당에서야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뭐 등등. 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진행해보죠.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7시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기존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최종안을 냈는데 중국, 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주를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차단과 검색도 요청한다라고 밝혀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미국이 주도해서 제출하는 결의안인데 예. 부결돼 봐요. 쪽팔리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는 것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정도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손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인 거죠. 네,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 한참 언론 플레이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예, 그리고 뭐 김정은을 포함한 계좌 동결이라든지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모든 거에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비슷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떠들어댔지. 자, 어쨌든 요 수준의 제재안은 이제 통과될 것이다. 근데 그건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이전과는 크게. 예. 당장 전쟁에 나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더니 아니잖아요.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보지 마시고 기자들은 예, 그것만 중요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분석 혹은 국제정치의 환경도 같이 보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바인데요. 여기에 나온 문건에는 명단에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정래 씨 등 문학의 인사가 있고요. 문성근, 문소리 등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도 있고요. 방송인으로는 김미아, 김구라, 김재동, 또 가수 윤도현, 신해철 이런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 등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행됐던 것까지 있습니다. MBC와 KBS 등에 못 나오게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고 어제 저희가 잠깐 화이트리스트 그러면 반대로 정권 차원에서 후원했던 문학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역시 국정원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김한 기자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누겠고,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서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나중에는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이미 이제 김미아 씨 TBS에 와 계시죠. 흘러서. 그리고 김재동 씨, 김재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사찰당했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또 그 댓글 알바단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같이. 예. 그렇게 자기들이 잘라놓고 인기가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언론도 만들어내고 복지고 장치고 했던 거죠. 네. 이건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10년 사이 얼마 만에 쌓였겠어요, 이게.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관련해서요. 여기에 청와대 민정과 홍보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그랬겠죠. 다음 뉴스로 하죠. 예.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건설 사업에 투자한 한 회사가 한 금융사로부터 210억 원 대출 받았으면서 무담보로 허위 자료 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정부 질의에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캐나다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농협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10억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많은 금액이 캐나다에서 일종의 분양 사기로 사라져 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니까 예. 고소고발이나 좀 소송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이 없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네. 겁니다. 돈이 사라졌는데 날아갔는데 대처하지 않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예, 거의 10년 만에 대정부 질의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는 단순히 기소 중지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수사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수사 지시했지만 진행을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표창원 의원도 연달아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셨거나 혹시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게 저수지 게임이라는 이 영화 영화인데.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룬 거군요. 예.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의원님? 자, 이러한, 대정부 질의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행입니다. 전화 주진우 기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왔거든요. 이 사건을.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 공작 이외에도 소위 그 원조 사건에 해당되는 BBK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는 몇 주째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2001년 김경준의 LK이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50억 원이 송금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확인하고도 뭉갰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 BBK 관련 사건은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여기도 이뱅크가 등장하죠 아마? 네, LK이뱅크요. 네, LK이뱅크. LK이뱅크는 뭐란 말인가? 옵셔널 벤처스는 뭐고? 이 회사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따라잡다가 잊어버려요. 사건 도래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등장한 노콧발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입증할 만한 송금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선거 대선 직전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그게 나왔다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게 사실상 입증되는 거였는데 라고 하는 뉴스가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또. 네. 해설만 붙이자면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검찰이 숨긴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아니냐. 예, 그런 알고도 자료가 모른 척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입금 자료가 있다는 거죠. 50억에 해당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관련 뉴스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뉴스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땐 뉴스 공장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아마도 텍스트를 한참 읽어도 이게 어떻게 있다는 것이 잘 헷갈릴 텐데 이 뉴스를 해설해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주인이 이 사람이잖아. 입금된 걸 보니까 라고 하는 자료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는데 검찰이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예. 그걸 10년 만에 다시 밝혀서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노컷 뉴스가. 자, 한 제목 하나 정도? 네. 네, 주식 대박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황제 가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의 가회를 네이버에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인턴 확인서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딸을 네이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이버 법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자신의 딸이 논문을 써야 하니까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게 검사장이 사기업 법무실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딸 좀 거기 가회시켜달라고 한 거죠. 가회를 시켜. 예,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답장이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예. 따님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하고 다음에 이재용 전 대표하고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